예, 연금 소득의 과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134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금 소득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계산 구조 기억하시죠? 연금 소득의 총 수입 금액에서 연금 소득의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연금 소득 금액을 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연금 소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 계산 구조를 이제 쫓아가면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는 비과세 연금 소득이 어떤 게 있느냐. 135페이지죠. 교재 135페이지. 보시면 1번 각종 공적연금 관련법,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국민연금,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러한 그 공적연금 관련법입니다. 거기서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위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결국은 연금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족, 이 말은 연금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 유족이 받는 거죠. 또 장애연금 그러면 맞습니다. 장애가 발생하면서 받는 연금. 또 상위연금 그러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또 관련된 연계 노령연금, 이런 것들도 그분이 노령 나이 많은 연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초생계 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과세 조치를 해준다라는 거.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각종 연금. 자,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산재가 일어났을 때 지급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장애나 상이나 이런 요소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연금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 하면 당연히 그런 산업재해로 인하여 받는 거니까 생계유지 필수 지급액이라고 봐도 됩니다. 세 번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이다. 국군포로 없는 것 같지만 전에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6.25 때 납북된 포로가 북한 지역에서 무슨 강제 수용소나 이런 데서 노역을 하다가 이게 탈출한다 그랬죠. 탈북하여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귀환했을 경우 아직 신분이 군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군포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 먹고 살 거 연금 형태로 준다 하면 이런 것들도 비과세 조치가 된다. 되게 읽어보면 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분리과세, 연금 소득은 요거는 나중에 연금의 과세 방법이라고, 이건 조금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8페이지 이하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바로 요겁니다. 연금소득의 총수익금액. 연금소득의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다시 종합소득의 종류부터 보면 이자, 두 번째 배당, 또 세 번째 사업, 네 번째 근로, 지금 다섯 번째 연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 근로자가 은퇴 후에 연금을 받으면 여기 나머지 기타죠. 이렇게 종합소득이라고 할 때 근로자가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직, 양도 이렇게 분류과세 방식으로 할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고 과세체계를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근로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뺄 때 이 필요경비를 직접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어느 방식으로 간다? 확인된 비용을 빼주는 게 아니라 계략 산출된 금액을 공제하는 계산공제 방식으로 가고, 아예 이름을 근로, 소득, 공제라고 붙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는 이름 안에는 소득공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건 결코 소득공제가 아니고 필요경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필요경비가 이런 이름을 갖다 보니까 근로소득의 총수익금액도 따로 이름을 정해주자. 그래서 정한 것이 뭐냐? 총급여라. 이렇게 고유한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도 이 과세체계를 유사하게 쫓아가기 때문에 마찬가지 근로소득처럼 경비를 확인된 경비를 빼주는 게 아니라 계산공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공제. 그래서 계산공제 방식 마찬가지 이름을 붙여주어 했더니 연금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소득공제가 결코 아니다. 그럼 뭐다? 필요경비다. 마찬가지 요 연금소득의 총수익금액도 이름을 붙여줘 이렇게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이름이 총연금액이라는 겁니다. 총연금액. 아시겠죠? 총연금액. 그래서 이 총수익금액, 다시 여기 연금소득의 총수익금액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뭐라고 한다? 총연금액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 135페이지에 7번에 과세금액 괄호 열고 총연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건데 이렇습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은 크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각종 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역연금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직역연금. 직역이라는 건 어떤 직종에 따라서 보이는 거죠.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또 사학연금, 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시 사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하나가 뭐냐면은 연금 저축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을 요 퇴직금을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어디로 바꾼 거예요? 연금 제도로 전환하자. 연금 제도로 전환한 상태에 적용하는 게 요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요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그냥 퇴직금만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나눠지는데 라는 거예요. 사적연금의 경우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사적연금은 언제부터 과세됐다 그랬어요? 2001년 이후. 공적연금은 1년 늦었다 그랬죠. 2002년 이후.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적연금은 요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이후에 신설된 겁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2001년 이후니까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얘는 나중에 연금을 타게 되면 연금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2001년 이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전액 과세가 되는 겁니다. 전액 과세. 이건 볼 것도 없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연금 저축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금융상품이. 근데 쭉 오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냐면 2001년 1월 1일 요게 사적연금이 과세되기 시작한 시점이죠. 2001년부터. 그런데 바로 여기까지 요 시점까지 가입했던 연금저축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을 판매할 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2000년 말까지 가입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내를 했을 거예요? 이건 비과세 상품이라고 안내를 했겠죠. 비과세. 그 당시에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돼도 세금을 안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 말을 믿고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 5년 이상 불입한 후에 여기서부터 쭉 연금을 이제 수령하게 된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여기 색깔을 다시 하나 바꾸겠습니다. 연금을 이렇게 불입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 4년 동안 불입했다 가정을 하세요. 그럼 이 받는 연금 수령 부분은 대부분 요 과세 기준일 이후에 불입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은 저축가입자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이걸 연금저축을 저축자라고 하겠습니다. 저축자는 이 상품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이미 듣고 가입을 했는데 1년 지나서 세법 바뀌었다고 이거 다시 과세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이죠. 그리고 한번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이 뒤에 개정되는 세법에 의해서 불리하게 소급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얘기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국민이 한번 내린 결정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행위가 먼저 있었는데 이후에 개정된 법률 행위가 그 국민이 사전에 내렸던 행위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그 개정세법은 그 이전에 결정 내린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아니 불자. 그러니까 이 연금 수령 부분은 비과세라고 안내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계속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죠. 반대로 자 여기서 가입했다 하세요. 여기서 그럼 이건 논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가입했으면 이미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게 나중에 타면 이건 과세됩니다 라고 설명을 받았을 거니까 이건 전액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한 거는 뭐냐면은 퇴직연금은 신설한 시기가 2005년이니까 사적연금이 과세되는 2001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의 경우는 어떻다? 과세로 전환된 2001년 1월 1일 이전 가입분이면 언제 받더라도 비과세가 유지가 되고 그 이후 가입분이 과세가 되니까 항상 사적연금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과세되거나 비과세되거나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까지가 과세 금액이냐 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자 이제 보십시오. 자 반면에 공적연금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공적연금은 이렇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다시 보세요. 요거지. 이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직역연금도 그렇고 그래요. 쭉 오다가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요 이전은 비과세였어요. 그런데 요 연금은 예를 들어 내가 군인인데 직업군인이라고 하죠. 장교로 여기 임관이 돼가지고 쭉 근무하다가 여기서 전역했다. 그리고 여기가 5년, 여기가 15년, 그래서 20년 복무하고 전역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을 이렇게 쭉 타게 됩니다. 이렇게 타게 되면 이러한 연금 수령 부분은 비과세 시에 불입했던 것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과세 이후에 불입했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겠죠. 즉 A와 B 영역이 여기는 혼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A와 B 영역이 혼재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갈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내야 된다. 갈라내서 요 B에 해당하는 거 요것은 과세를 하고 그 이전에 불입했던 A에 대한 것은 계속 비과세를 유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갈라낼 거냐 하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갈라낼 거냐 하니까 직역연금의 경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군인연금 예를 든 것입니다. 군인연금 그런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임관이 됐어요. 이거 시간입니다. 시간. 요건 금액이고 그럼 임관이 돼서 여기 전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금을 불입했을 거고, 과세 기준일이 여기에요. 2002년 과세 기준일이. 그러면 여기서 불입한 것은 5년이고 여기서 불입한 게 15년이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요 포션이 4분의 1, 이 구간이 4분의 3이죠. 그리고 요걸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원본 불입은 이게 4분의 1, 4분의 3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왜? 이쪽이 훨씬 많거든요. 이쪽이 훨씬 높이가 커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것의 운용소득이 있어요. 운용소득은 최초 인관시에 불입했던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1년치라면.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20년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요 이자, 운용소득은 굉장히 단연간이 누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입한 여기 전역하기 1년 전에 불입했던 이것은 원본은 크지만 운영하는 기간이 딱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얼마 운용소득을 벌어들이지 않아요.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룬다면,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룬다면 그냥 이렇게 기간으로 잘라도 이 면적과 여기 과세되는 이 면적, 여러분 연금은 수령될 때 전액과세한다는 거 알고 있죠? 원본과 운용소득과 관계없이 전액과세하는 시스템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 불입 시에 전액 소득공제 방식을 통해서 과세 전 상태로 환원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학생은 앞에 가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용소득이든 원본 불입이든 전액 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 따지는데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직역연금의 경우는 직역연금의 과세 연금액은 어떻게 따지냐면 요 받은 금액 전체가 있어요. 받은 금액 곱하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총 불입기간이 있습니다. 불입기간. 지금 요 사례 같으면 얼마가 돼요? 15년 더하기 5년 해서 20년이죠. 분의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말이 길어졌는데 어느 거예요?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요게 얼마입니까? 요 문제의 경우는 15년이죠. 결국은 20분의 15, 즉 4분의 3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이쪽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세 이후의 기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13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산식이 페이지 136에 동그라미 2번 산식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기타의 공적연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이라고 돼 있죠. 요겁니다. 요거 좀 똑같은 색깔로 하니까 요거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이거 곱하기 총 기여금 납입 월수. 이게 기간을 월 단위까지 갑니다. 연 단위가 아니라 월수분의 과세 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 즉 2002년 11월 2002년 1월 1일 이후 요 기간 월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 136페이지에 산식에 보면 요렇게만 돼 있지를 않고
여기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바로 이것에서 빼기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세 제외 기여금. 그래서 이 과세 제외 기여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연금 제도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기여금이라는 말이 있고 급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연금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여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기여하다 해서 contribu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contribution. 그래서 이 기여금이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연금 관리 주체의 입장에서 즉 연금 기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연금 펀드에 기여한 부분이냐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즉 여기입니다. 여기 즉 요거는 뭐예요? 자기 불입분이에요. 불입분. 연금 소득자 입장에서는 불입분. 그 다음에 급여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급여금이라는 것은 연금 주체가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수령액이에요. 수령액. 자, 요거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산식 곱하기 뭐분의 뭐 했던 이산식에서 과세제외 기여금을 빼라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세제외 기여금 우리 책에 보면 별표 참고 표시해서 밑에 갔더니 과세 기준일과 과세제외 기여금의 내용은 위 경우와 같다라고 해서 국민연금권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실무적으로는 없어요. 그게 왜 없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첫 시간부터 연금 제도는 금융소득의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의 개념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 과세제의 기여금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공적연금에 내가 이렇게 불입을 하는데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만큼의 운용소득을 금액이라면 이렇게 해서 주는데 내가 불입한 이게 바로 기여금이라고 그랬죠. 여기 기여금. 아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거. 요 기여금이 있는데 이거를 불입한 시점에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소득공제로 빼준다고 그랬죠?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거를 수령하면 얘에 대해서 전액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여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소득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 소득을 사용한 거니까 요 과세된 소득을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얘기를 연금소득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 소득공제가 한도가 있었다면은 과세 전으로 환원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이해하겠어요? 지금 얘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었을 때 요 공적연금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기여금이에요. 걷어내는 금액, 그 다음에 운영 방식, 그 다음에 나중에 주는 지급액. 지급액이라는 걸 지금식으로 하면 연금급여가 되겠죠. 급여금.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여금을 가입자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금액, 그걸 그냥 내게 돼 있고 줄 때도 법에 의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 한도를 요거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걸 필요가 있어요? 없죠. 편법적으로 운영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적연금은 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이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불이백이 있으면 과도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불이익 한도를 세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한도 초과가 되면 과다 불이익한 거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게 돼 있어요. 한도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은 바로 요 과세제외 기여금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적연금은 사실상 그 적용이 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혹시라도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게 있더라면 그거는 과세전으로 환원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것에서도 제외하겠다라는 일종의 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추가적 안전장치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식을 전부 다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일단 여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다시 핵심만 다시 확인하면 직역연금의 경우는 과세 대상 연금액을 전체 불입기간 중에 공적연금이 과세된 2002년 이후 불입기간으로 기간 대 기간으로 분할해서 뽑아낸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얘기하면 자 이겁니다. 이거 다시 보시면 직역연금은 이렇게 원본을 불입을 하고 또 여기 알파가 이렇게 운용소득이 나왔을 때 원본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원본은 점점 불이익이 커지지만 운용소득은 반대로 옛날에 운용소득이 컸고 지금은 작다. 그래서 요 기간대 요 기간으로 분할하면 이 부분 과세된 이후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6페이지 동그라미 2번 요산식이라는 겁니다. 요산식. 요거 이해했을 거고 그 왜 여기를 이렇게 다시 강조하느냐면은 여러분 135페이지에 지금 공적연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연금의 요 직역연금의 경우는 이렇게 갈라내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산식이 달라요. 산식이 13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게 다르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직종에 계속 근무한 게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한 직종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 여기가 과세 기준 시점 즉 2002년 1월 1일 시점이다 할 때 그 이전 2002년 이전에는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벌던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기여금을 냈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다가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무하다가 경제활동을 끝냈다 하면
여기가 10년 예를 든 겁니다. 여기가 10년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받아내는 연금액을 요 10년 10년 갔다고 그래서 2분의 1이 과세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과세는 이쪽인데 이 원본을 보면 여기가 딱 10년 10년이라고 해도 과세되기 전에 불입했던, 즉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많이 벌던 시기에 불입했던 이게 월등히 크죠. 그러니까 얘는 직역연금처럼 일정하게 소득이 증가되는 패턴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달라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니까 어느 한 직종에 근무하기보다는 다양한 직종으로 옮겨 다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운용소득이 같이 따라올 겁니다. 알파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산식에 보면 135페이지 맨 밑에 산식이죠. 이 수령액이 있으면 이 수령액을 어떻게 갈라가느냐면 기간 대 기간이 아니라 요 소득의 크기로 갈라갑니다. 근데 이 소득의 크기는 실제 소득을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환산소득이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산소득은 세법의 어떤 기준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환산소득을 이 부분의 환산소득과 이 부분의 환산소득을 다 합쳐요. 총 환산소득이 되겠죠. 분의 요거, 즉 과세기준일 2002년 1월 1일 이후 기간의 환산소득이죠. 환산소득. 그래서 이렇게 환산소득의 비율로 갈라낸다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겠죠? 잠깐 우리와 비교해보면 직역연금은 군인연금이 됐던 공무원연금이 됐던 또는 사학연금이 됐던 특정 직종에 입사해서 은퇴까지 불입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패턴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불입한 것이 운용기간 때문에 요 운용소득은 반대로 이런 크기를 가지니까 기간 대 기간으로 분할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특정 직종에 운영한 게 아니라 다양한 직종, 다양한 소득 창출 시기가 창출 능력과 또 기간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소득 창출률과 기간이. 그래서 이거는 기간 대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환산소득 대 환산소득으로 갈라준다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뭐 과세 제외에 기여금을 빼게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건 문제에서 혹 필요하면 줄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금의 총연금액 계산인데 사적연금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다시 보세요. 공적연금은 이건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직업과. 그래서 직역연금이냐 또는 국민연금이냐 갈라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요 기간 대 기간의 비율로 나중에 이 연금이 이렇게 수령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매년 수령이 될 때마다 요 기간 대 기간 A와 B라는 기간 대 기간으로 요걸 나눠줍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이게 뭐야? A 더하기 B분의 B만큼이 과세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소득의 패턴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A와 B라는 이 부분이 나중에 수령이 되면 환산소득과 환산소득의 비율로 환산소득 요거는 A 더하기 B겠죠. 분의 과세된 거니까 환산소득 뭐를 B입니다. 과세 이후 이렇게 갈라낸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이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적연금은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니까 가입 시기가 여기냐 또 가입 시점이 여기냐 이것만 보고 가입 시점이 여기였던 것은 전액과세, 가입 시점이 이쪽이었던 것은 언제 받더라도 비과세 유지. 이건 금융상품의 개념이라 그랬죠. 약속을 지켜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은 없다라는 거. 여긴 신경 쓰지 말고 이건 그냥 과세다라고 이것만 가져가자라는 얘기고. 가져가자라는 얘기고 비과세니까. 문제는 사적연금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지금 이 사적연금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연금 저축이라는 연금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퇴직연금. 근데 이게 이제 뭐 연금저축 이렇게 불입했다가 탈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뭐 이렇게 됐던 것을 이렇게 또 탈 거고 하면 이게 결합이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연금 계좌에 결합돼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섞이게 돼 있습니다.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에 어느 게 들어오느냐를 알아야 여러분 퇴직금이 들어간 퇴직연금은 과세 방식이 종전퇴직소득세의 70% 혹은 60%, 연금저축은 별도의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쫓아가고 이렇게 달라지니까 인출 순서가 어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출될 때 인출 순서만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재 이게 13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6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 내용. 거기 보면 제 1순위가 자, 여기 요거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연금 저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 저축을 예를 들어보면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죠. 연금 저축은 뭐 일정하게 불입한다고 하면 운용소득은 이런 식으로 운용소득이 쌓일 거예요. 처음에 불입한 거는 운용기간이 기니까 이자가 많이 여기로 갈수록 적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자기 불입액이 아니에요. 불입액 여기 자기가 불입한 불입액인데 이 불입액 전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면 돈 많은 사람은 연금저축에 거액을 불입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할해서 과세가 됨으로써 과세 시점도 이연시키고 세율도 분할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불이백을 다 소득공제를 해주면 무제한적인 조세 감면 혜택을 허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소득공제 불이백 중에 공제 한도를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제 한도를 정하게 돼 있고, 이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십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불이백에 대해선 요거에 대해선 요건 소득공제 혜택, 지금 이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그랬죠. 요거를 적용을 해 주는데 이거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색깔을 바꿔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소득공제 한도 내에 있는 걸 A라고 하시고 초과액을 B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불입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년 A가 여기, B가 여기 이렇게 매년 불입해 간 거예요. 매년.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B. 요 B는 불이백의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이 B는 과세 전 환원 조치를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과세 전 환원 조치의 적용을 받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연금소득에서 얘기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수령하는 거를 전체를 일단 과세 대상으로 보자 그랬어요. 이걸 구분하기 곤란하니까 운용소득이냐 원금 불입이냐 구분하기 곤란하니까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반대로 내가 불입한 것을 과세전으로 환원해주는 조치를 취하자라는 게 연금소득세의 과세체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긴 과세전 환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얘는 이 속에 있다면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시겠죠? 자, 요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연금소득의 첫 번째 강좌부터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인출시 수령 순서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중에라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인출한 게 있는데 이 중에 바로 요게 있다. 요거 이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순위로는 우리 교재에서는 과세 제외금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세 제외금액. 이건 과세할 수 없으니까 우선 빼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용소득이 됐든 여러분 보십시오. 운용소득이 됐든 혹은 원금 불입이 됐든 이제는 원래 원리에 따라 전부 과세 대상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요 가운데 있는 그 B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에는 퇴직금도 있고 퇴직금이 들어온 퇴직연금 부분도 있고 개인연금 저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분해해내는 게 뭐냐라는 건데 퇴직소득 관련된 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아예 이름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연퇴직소득. 요게 2순위로. 왜냐면 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내야 과거에 부과하려고 했던 퇴직소득세의 70% 혹은 60%라는 별도의 과세체계로 분리해서 과세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3순위라는 거죠. 기타. 그래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연금액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공적연금도 그렇고 공적연금은 직역연금은 이렇게 기간 대 기간으로 분할하고
또 국민연금은 환산소득의 비율로 분할을 하고 또 사적연금은 이런 순서대로 분할을 해서 받은 총 수령액 에서 과세 제외 금액을 뺀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산식입니다. 137페이지에 있죠. 자, 이렇게 되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연금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용비 차감해서 연금소득금액 요 내용이 연금에서는 굉장히 크게 갈라지는 게 공적 연금이냐 사적 연금이냐 그 다음에 과세는 언제부터 됐느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뭐 비과세 설명을 드렸고 사실은 이게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이게 분리과세 소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공적 연금이 분리과세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본다 그랬죠. 일단은 유보시켜 놨어요. 나중에 보자. 비과세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총 연금액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요게 연금소득공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다. 근로소득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근로소득은 얘가 근로소득공제, 얘가 총급여액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요 부분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도 받은 금액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 돼야 되니까 공적 연금의 경우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그럼 얘는 받은 금액 지금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곱하기 전체 월수 등의 분의 과세 월수 이렇게 기간 대 기간으로 나누고 국민연금 그렇게 못한다 그랬죠.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월수 개념 대신에 뭐로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환산소득으로 바뀌는 거죠. 환산소득.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 환산소득 전체 이제 누계가 되고 위는 뭐예요? 과세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죠. 과세기간의 환산소득 누계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월수 대 월수 국민연금은 환산소득 대 환산소득의 비율로 갈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공부했던 내용입니까? 사적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all or nothing인데 다만 사적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이거 전체가 불이백이라면 이 부분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얘는 과세에서 제외해야 되죠. 이게 과세제외금액이라고 그랬죠. 과세제외금액.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출순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출순서.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과세제외금액이 맨 먼저 인출된 걸로 봐라. 과세제외금액.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이연퇴직소득이 그 다음 인출된 걸로 봐라.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죠. 기타가 인출된 걸로 봐라.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
요거는 근로소득공제처럼 요거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급여가 있고 공제율이 있죠. 율.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500만원, 그 다음 초과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그 다음에 1억인가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어디 있죠? 126페이지. 교재 126페이지. 1억이군요. 1억.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한 구간. 그래서 요건 70%, 요거 40%, 15%죠. 5%, 2% 해주되 요 전체의 공제 한도가 있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제 한도는 얼마였었죠? 근로소득 공제 2천만원 한다죠. 이거 강의 중에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네. 전체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근로소득공제 부분이라면 비교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연금소득공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받은 것이 총연금액이잖아요. 총연금액. 그러면 이제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죠. 요거에 350만원까지 일단 끊습니다. 그 다음 그거의 2배 700만원, 그거의 2배 1400만원, 그 다음에 1400만원을 초과한 구간. 여기는 조금 규칙성이 보이죠? 이건 100%, 여기 40%, 20%, 10%. 우리 교재의 연금소득 공제는 138페이지에 나옵니다. 도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공제의 공제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제 한도가 그렇죠.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이렇게 한 공제 한도는 900만원. 제가 근로소득 때 이게 작년도에 신설된 건데, 이게 개정된 세법인데 개정 내용을 근로소득 때 이걸 제대로 설명을 안 했던 것도 같네요. 자, 요거 우리 교재에 126페이지 그 근로소득공제율 표 있죠. 거기에 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다 라는 내용, 여러분 꼭 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때 이걸 제가 미처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개정된 내용. 이건 종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공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갑니다. 이제 좀 더 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금소득 하면 총수입에서
필요용비 빼서 연금 소득공제. 여러분 이제 이 공부의 흐름은 다 기억했을 거예요. 여기가 공적, 사적, 그 다음에 과세 시점도 어떻게 이거 설명을 했고, 비과세는 이미 했고, 분리과세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총연금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금소득공제라고 한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어떻게 돼요?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에 따라서 요건 또 나눠지죠. 1번 국민연금이냐, 2번 직역연금이냐. 요거는 소득대, 즉 환산소득분의 환산소득의 비율로 분할을 한다. 곱하기를. 요거는 기간 대 기간으로 분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 탁탁탁 알아들어야 돼요. 사적연금은 분할을 하지는 않지만 인출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근로소득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요거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뒤로 미룬 건데, 페이지 138페이지 보십니다. 자, 연금소득 과세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리과세가 자, 이렇게 됩니다. 사적연금은 사적연금은 대개 어디서 취급한다 그랬어요?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합니다. 취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취급도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취급을 할 때 이분들은 세법을 적용해서 뭘 원천징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청구해서 조견포에 따라서 그냥 원천징수하고 끝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가 될 거고 그런 얘기예요. 원천징수가 된 상태일 거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유지하면 분리과세죠. 분리과세.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종합신고 의무를 부여하겠다. 나중에 종합신고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러면 종합과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적연금이 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연퇴직소득이죠. 이연퇴직 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첫째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퇴직소득보다 유리하게 해주려고 퇴직소득세의 70%만 걷는다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건데 아마 이게 근속기간 10년이 초과한 건가요? 근속기간이 10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60%로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할래야 합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가 우리 이자 소득의 직장공제 초과반응금처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종합소득 신고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느냐라는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했더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거였어요? 뭐 본인의 사망, 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그런 질병, 이런 거죠. 개인 파산, 이런 것들. 이때는 원천 징수 상태만 유지하고 세금을 더 이상 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리과세. 그리고 이건 나머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인데
요걸 제외하고 기타의 경우로라는 거예요. 기타의 경우로 얼마 이상이면,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소득의 개념이 아닙니다. 총 연금액 기준으로 그런 얘기예요. 총 연금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이면 이게 소규모 연금자라고 보면 됩니다. 총 연금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라는 얘기는 매월 받는 사적 연금이 100만원 이하인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하면은 분리과세인데 이게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되 여기 단서가 달립니다. 본인이 종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낫다. 그러면 종합소득 본인이 종합신고를 선택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적연금의 경우고, 그리고 여러분 공적연금은 분리과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적연금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연금의 납입액, 이게 기여금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연금 용어로. 이것과 그 다음에 운용 방식과 그 다음에 수령액이죠. 수령액. 연금자 입장에서는 수령액이고 연금법에서는 연금급여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이 운용 주체가 있어요. 운용 주체. 금융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용 주체가 뭐냐? 국민연금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보셨죠? 또 군인연금이면 군인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이런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 주체가 법을 적용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시에는 우리 근로소득처럼 간이 세액 조견표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걸 적용해서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게 돼 있고, 줄 때도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나오지만 줄 때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줄 때 외에 연간으로 합산해 가지고 근로소득처럼 연말 정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재 139페이지 3본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근로소득에서 누가 했던 거예요? 그 지급자인 회사가 이렇게 다 했었죠. 요 일을, 근로소득의 회사가 했던 요 일을 공적연금은 운영주체인 연금관리공단이 해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직원들 많고 월급 주고 하니까. 그래서 공적연금의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무슨 얘기냐면 여기죠. 여기 원천 징수 상태를,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은데 얘 같으면 원천 징수 상태를 유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 본인이 종합신고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상태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천징수가 어떤 규정 하에 돼 있느냐도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분리과세의 내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재 138페이지 9번에 괄호 2번 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설명했듯이 간이세액 조견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연금관리공단이 알아서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적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지급하니까 복잡한 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또 나누죠. 하나는 퇴직연금이고, 퇴직연금은 원래 계산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이게 또 설명하네요. 70 혹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좀 잘못 설명했네요. 근속기간이 뭐 10년 이상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60%를 적용하는 것은 연금 수령연차, 그러니까 수령연차 기준인데 수령연차가 10년 초과한 부분, 초과 시 그 부분부터 60%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수령할 때 10년 초과 기간까지 이렇게 늘려서 수령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60%로 세금을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 연금저축, 나머지는 여기죠. 자, 요 연금저축은 이게 나눠집니다. 70세 미만에서 받는 거냐 하면 5%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세에서 80세 구간이다. 그때 받는 거냐? 그러면 4%로 원천 징수를 하고 80세 이상자 그러면 3%로 원천 징수를 하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수록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죠. 은퇴 후 소득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 이제 판단이 좀 애매한 게 종신연금이 있어요. 종신연금은 처음부터 얼마가 됐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겠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애매하니까 딱 중앙으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4%로. 그래서 요게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와 원천징수 관련된 규정이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여러분 140페이지 11번에 있는 상속의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도 있고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내용,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산 문제로 갑니다. 156페이지 문제 4-5번. 거주자 김갑동 씨의 연금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번 김 씨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과거 10년간 매년 450만원씩 불입하였다. 2019년에 연금수령을 개시, 수령기간은 5년 선택하여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래서 1번은 연금저축에서 수령한 내용이죠. 2번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지급 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2억 원이다. 3번 김씨는 올해에 국민연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 김씨의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에 환산소득 누계액은 3억 원이고 총 불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5억 원이다. 김씨는 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전액소득공제를 받았다. 4번 연금소득공제는 다음 표를 이용하라. 요구사항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김씨의
올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하라. 단 연금저축의 경우 현재의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주와 세액 공제는 매년 400만원에 대해서 공제받았다고 가정을 할 것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을 다시 보시면은 세부담 최소화 조건을 줬어요. 세부담 최소화 조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선택 규정이 연금 소득에 있느냐를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선택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적연금에 분리과세 선택이 있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총연금액, 연금 소득이 아니라 그랬어요. 총연금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가 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 계산 구조를 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산 구조.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그래서 일단은 1번에 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을 보세요. 연금저축. 연금저축. 그럼 먼저 이거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받은 금액이, 여러분 이건 사적연금이죠. 분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만 따진다? 가입기간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읽어보세요. 1번 김씨는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과거 10년간 매년 450만원씩 불입하였다. 2019년에 연금수령을 개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년간을 불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년간 분입했다니까. 그러면 가입 시점은 언제예요? 2019년에서 10년이니까 그렇죠. 2009년 언제쯤 가입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부가 과세 이후 기간이죠. 그렇죠? 아시겠죠? 어디가 과세 기준이랬어요? 사적연금은 2001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액 과세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론 요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탄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지금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과세 기준이 2001년도 이후 가입분이 2009년이니까 수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할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사적연금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입을 해서 얼마를 이렇게 운용소득까지 내가 받을 텐데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받을 텐데 내 불입액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다시 얘기하면은 과세전 환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다시 얘기하면 수령 시에는 과세하면 안 되는 과세 제외 금액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거 얼마씩 가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매년 요게 450만원씩 불입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불입한 총액이. 그런데 이미 요구사항에 나와 있죠. 요구사항 두 번째 줄 단서 보세요. 단 연금저축의 경우 현재의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조와 세액공제는 매년 400만원에 대해서 공제받았다고 가정할 것. 즉 공제 한도가 이게 400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 거, 이거 얼마예요? 불이백이 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니까 매년 50만원씩
한도 초과이익이 생겼고 그거 10년간 납입했으니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래서 이 500만 원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인출 순서 1순위 이겁니다. 다 인출이 되면 2순위 이연퇴직소득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 인출이 되면 3순위 기타의 금액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 이제는 확인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올해 2019년에 수령을 개시해서 수령한 금액이 얼마냐면 수령한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세연금액은 과세금액은 또는 과세연금액은 수령액에서 뭐 빼라? 바로 과세 제외 금액이 얼마냐. 이거 누적으로 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율로 빼는 거 아니에요. 1순위가 이거니까 여기에 다 달할 때까지 인출된 순서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제하고 나서 과세 대상 사적연금액은 500만 원이 남죠. 요게 사적연금의 총 연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종합과세 해요, 안 해요? 종합과세 해요, 안 해요? 선택이 주어지죠.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요구사항이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최소화를 가정하라 그랬어요. 자, 잠깐 올라가시죠. 여기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세부담 최소화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요구사항의 종합소득금액 최소화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야 이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안 들어오죠. 다시 얘기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의 종합소득은 최소화가 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이 합산되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물음이 종합소득에 합산할 연금소득을 물었어요. 종합소득에 합산할 연금소득이 얼마냐라고 물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 2번, 3번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과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금액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해답에 우리 교재 156페이지 해답 1번이에요. 그래서 사적연금은 500만 원이 나왔지만 종합과세할 총연금액에는 화살표 우편에 0 돼 있죠. 왜냐면 얘는 분리과세로 가는 게 종합소득 최소화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러하다. 넘어갑니다. 자, 사실은 또 하나 이거를 계산을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네요. 어떤 걸 계산해야 되느냐면 지금 연금 수령이냐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죠.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을 했느냐.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려면 받은 금액이 아니고 연금 계좌 평가액이죠. 연금 계좌
평가액에 곱하기 11 마이너스 수령연차 분의 1 곱하기 120%. 요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그대로 가면 연금계좌 평가액이 2번에 2억이 나옵니다. 2억이. 곱하기, 자, 이거는 연금 수령연차가 언제 바뀌었다 그랬어요? 2013년 2월 28일. 참 이게 공부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이게 중간에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딱 그 바뀌는 시점에서 규정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불편하지만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울 수밖에. 그래서 우리 어디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134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연금 수령 연차 분모에 참고 표시 2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한 것은 기산 연차를 6년차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언제 가입분이었어요? 아까 다시 올라갑니다. 2009년 가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6분의 1 곱하기 120 이 판단을 했어야 맞죠. 요거는 뭐 5년이 되죠. 5년. 요 5년이면은 얼마예요? 5, 4, 20, 4천만 원이 될 거고. 그렇죠? 그거에 120%니까 4,800만 원까지는 연금 수령 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올해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1번에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자, 어찌됐든 사적연금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이 3번부터 나오죠. 김씨는 올해에 국민연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국민연금이네요. 그러면 일단 과세연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과세연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령액 곱하기 환산소득 누계대 2002년 1월 1일 이후의 환산소득 이렇게 갈라간다 그랬어요. 자, 갑니다. 김씨는 올해 국민연금 1,500만 원을 수령했어요. 1,500만 원. 수령액 곱하기 김씨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3억이고 총불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5억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5억이고 3억을 집어넣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5분의 3 60%죠? 그럼 얼마예요? 6, 1은 6, 5, 6, 30 900만 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연금액은 900만 원이다 라는 게 일단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론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과세 제외금액이 있으면 빼라 그렇게 산식에는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거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이 문제도 아예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3번의 세 번째 줄에 김씨는 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전액소득공제를 받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잖아요. 그럼 이건 분리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쫓아가야 되죠. 이 과정을 쫓아가는데 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총연금에. 그래서 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350만원, 350에서 700, 700 초과 이렇게 돼요. 지금 900이니까 700 초과죠. 그래서 700만원 초과 1400만원 구간은 누적공제일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490만원에 더하기 초과액에 대해서 20% 공제율을 적용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90만원은 누적공제액으로 받고, 여기서 초과액이라는 것은 700을 초과한 거죠. 900이니까 700에서 900까지 초과액 200만원, 그것의 20% 2는 4 40만원, 따라서 합치면은 530만원이 연금소득 공제액이 됩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이제 다 나왔습니다. 요게 총수익 금액으로 들어가고, 즉 총연금액으로 들어가고, 요것에 대한 이 소득공제율표를 쭉 적용한 결과 530만원이 연금소득공제가 되니까 이 소득금액은 따라서 얼마? 370만원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문제가 다 풀어진 다음에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버릇을 좀 들이십시오. 요구사항, 종합소득금액의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김씨의 올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연금소득금액이 얼마냐?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이거죠. 이게 답입니다. 아까 사적연금은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죠.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요 계산한 결과 이 500만원이 분리과세 선택기준액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는데, 전제조건이 종합소득금액 최소화 가정하에서 답을 제시하라니까 이건 안 두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서 받은 것 중에 연금 소득금액으로 가야 될 거는 370만원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연금소득 관련된 문제 4-6번으로 갑니다. 문제 4-6번. 다음은 거주자 박은퇴씨의 연금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도 박은퇴씨의 연금 수령 한도, 연금 계좌 인출 관련 원천징수액. 자, 이건 물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냐? 연금 수령 한도. 그 다음에 연금 수령과 관련된 원천징수액은 얼마냐? 그리고 연금 계좌 인출과 관련된 종합소득금액. 이건 뭐 당연하죠. 종합소득금액은 얼마냐? 세 가지를 물었네요. 자, 1번. 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박씨는 이 연금 계좌를 종신형 연금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 이거 왜 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원천징수액이 사적연금 어떻게 해요? 70세 미만이면 5% 원천징수, 70에서 80세, 80세 초과 3%, 3%, 종신형이면 여기로 간다 그랬죠. 근데 이건 종신형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는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괄호 1번.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앞에 문제에서도 봤죠? 연금 수령 한도란 연금계좌 평가액,
연금계좌 평가액이 있으면 곱하기 11 마이너스 수령연차 분의 1에 곱하기 120%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에 요거 1억 9천 집어넣으시고 곱하기 연금계좌에 포함된 이연퇴직소득 이건 나중에 저기 뭐예요 수령 순서 그러니까 인출 순서를 할 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연금계좌에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얘는 과세 제외 금액이죠. 이것도 그때 가서 할 얘기입니다. 2번 박씨는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을 가입하였으며 2019년도에 연금 지급이 개시됐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013년 2월 28일이라는 기준 이전에 가입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10년 이상 불입에 동시에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라. 바뀌어진 게 5년 이상 불입에 동시입니다. 10년 이상 나눠서 수령할 것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주어진 문제 2번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 가입이니까 이거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해가 2019년에 연금 지급이 개시됐으니까 제 1년 차이지만 기산연차를 6년으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첫 해는 5년으로 분할하라 라는 거.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5로 하면 뭡니까? 5, 3, 15, 5, 8, 40의 120%니까 2, 8에 16, 2, 3은 6, 7, 6, 7, 6, 4, 5, 6, 00, 000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 수령 한도가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요구했던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이유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해 받은 금액이 있잖아요. 3번. 3번에 올해 수령한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연금 계좌에서 6천만원 수령했다라고 돼 있죠. 6천만원. 그래서 이 수령한 이것이 연금 수령 요건, 연금 수령이냐, 혹은 연금 외 수령이냐, 이걸 판단하고 연금 수령이면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거고, 연금소득 첫째 시간에 설명했어요. 연금 외 수령이면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를,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갈라가잖아요. 이 판단을 하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물음을 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건데 라는 물음을 다시 올라가면 연금 수령한도 일단 계산했어요. 두 번째 원천징수세, 이거 얼마예요? 원천징수세액은 이 룰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2번 답을 제시하기 전에 요 6천만 원을 수령한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느냐라는 것을 먼저 빼내야 합니다. 자, 요 6천만 원을 수령하면 지금 사적연금이니까 인출 순서를 따라서 소득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1순위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제외 금액. 2순위 이연퇴직소득.
그렇죠? 이연퇴직소득. 3순위 나머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연금소득이죠. 이 순서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세 제외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4번 박씨의 이연퇴직 소득에 대하여, 이거 이미 주어졌네요. 1번에 괄호 3번에 연금계좌의 불입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1000만원 있다라고 주어져 있죠. 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주어져 있고, 또 1번에 괄호 1번에 괄호 2번에 연금계좌에 포함된 이연퇴직소득 여기 주어져 있어요. 요게 1700만원이었다라고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이미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출 순서에 따르면 여기 보십니다. 인출 순서에 따르면 요 6천만원이라는 연금 인출액은 요 연금 수령 부분이 4,560만원이고, 여러분 요거 아시겠죠? 연금 수령분 여기 연금 수령분이 한도에까지 인정되는 거니까 4,56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외 수령분이 나머지가 있어서 6천만원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금 수령을 충족하지 않는 게 연금의 수령이니까. 그럼 이 나머지가 얼마예요? 이게 1,44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 중에 연금 소득이 다시 이 순서대로 또 갈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이 1번으로, 또 1700만원이 2번으로 가니까 나머지 3번 기타의 연금 부분 합쳐서 4,560만원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예요? 1,860만원이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분해를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처음 이런 연금소득에 대한 계산 사례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연습하면 쉽습니다. 어쨌든 당년도에 받은 연금 수령액이 있으면 제1차적으로 할 것은 이 중에 연금 수령분이 얼마고 연금 외 수령분이 얼마냐를 먼저 구분을 하고, 연금 수령분이라고 결정이 나면 인출 순서에 따라서 다시 갈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6천만원 중에 요거는 연금 수령분이고, 연금 외 수령분이 또 있는 거죠. 그게 1,440만원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 이제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보세요. 요 4,550만원이라는 연금 수령분 중에 1순위 금액 다 들어와 있고 2순위 금액 다 들어와 있고 나머지 금액까지 차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연금 외 수령분은 여기 이연퇴직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걔는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금의 수령 여기 자 이론 때 공부한 거 기억하세요. 연금 외에 수령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퇴직 부분은, 그러니까 퇴직금 부분은 과거처럼 퇴직소득세를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기타의 금액은 나머지죠.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나머지는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왜? 이거는 여기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는 원천징수 금액 때문에 이게 복잡해진 건데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 과세 제외 금액은 말 그대로 과세 제외니까 원천징수는 돼 있질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 1700만원은 이거는 퇴직소득세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60%, 수령기간이 10년까지는 70%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당시 퇴직소득세가 얼마였었느냐, 이게 주어진 자료 4번에 나옵니다. 박씨의 이연 퇴직소득에 대하여 이연 당시 산출한 퇴직소득세가 42만 5천 원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요 냈어야 할, 그러나 이연시킨 퇴직소득세의 70%가 원천징수된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연금 수령의 지금 기간을 10년으로 분할했는지 10년 초과 부분이 있는지, 즉 여기 화면 보십시오. 요게 70%여도 되고 분할 기간이 얼마 이상 되는 부분은 10년 초과된 부분은 60%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으로 분할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 보세요. 5년으로 분할한다라고 했을 때 연금 수령 한도가 4,560만원인데 이 사람이 6천만원을 수령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지금 수령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70%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70%를 적용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책에 있는 것처럼 29만 7,500원이 원천징수된 세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종신형 연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걸 적용할 거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박은태 씨는 6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세 미만이니까 5%로 적용된 겁니다. 5%. 곱하면 원천 징수된 것은 1860만원에 5%니까 93만원이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원천 징수세액이 얼마냐라는 건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여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1000만원은 과세 제외니까 세금이 없었고 1700만원은 이연퇴직 소득세니까 70%에서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이고 70세 미만 시에 수령했으니까 5%에서 이거고, 그러면 요건 뭐예요? 기타 소득이잖아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얼마로 원천 징수가 되어 있느냐면은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에 대해서 15%로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타 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마저 기억을 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그게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의 수령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연금의 수령 하면 이거는 그냥 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다 해지된 거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 배당 소득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였었잖아요. 금융소득이. 다만 여기는 중도 해지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어때요? 약속 어겼으니까 제재를 좀 더 하자. 그래서 1% 더 가서는 15%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잘 안 잊어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 15%를 적용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16만 원이 나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해답에. 그래서 답은 뭐냐? 요 216만 원. 기타 소득 원천 지급된 거. 그 다음에 요 이혼 퇴직 소득세에 대해서 된 거 29만 7천 원. 기타에 대해서 된 거 93만 원 해서 요 세 가지를 다 합쳐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338만 7,500원이 나오더라. 이게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일반적인 종합소득 금액을 구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이제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연금소득에 여기서 이것 차감해가지고 얼마, 요 과정을 쫓아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연금, 총연금액, 아까 여기 이미 구분해놨죠. 구분해놨어요. 요거죠, 요거. 요거는 뭡니까? 이연퇴직소득 부분은 요거는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는 총수익금액 이전 단계에서 분리과세, 비과세는 제외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것만이 일로 들어옵니다. 아까 1860만 원이었습니까? 1860만 원이 들어오더라. 요거는 연금소득공제율 표를 가면 되죠. 공제율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350에서 700 초과 1400, 1400을 초과하는 구간. 여기 누진 공제율표 줬죠, 문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630만 원에 더하기 초과 부분에 대해서 10%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400 초과 부분이니까 이 초과 부분은 1860만 원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460만 원입니다. 이 초과 부분의 의미 알겠죠? 그거의 10%니까 얼마예요? 46만 원이죠. 46만 원. 여기 630만 원이 있으니까 결국 연금소득 공제액은 630에 46만 원, 676만 원이 전체 연금소득 공제액이 됩니다. 이게 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1860만 원 빼기 676만 원.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할 연금 소득 금액은 1184만 원이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연금 소득은 우리 앞에 강의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 이론 요약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지금 문제를 풀다가 강조를 해드리면 수령액이 있을 때 이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연금 수령 부분이 얼마고,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한도 내의 금액이 연금 수령이에요. 한도 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고, 연금
왜 수령 부분이 얼마냐라는 걸 먼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요 연금 수령 내용 중에서도 인출 순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인출 순서.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과세 제외 금액.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그 당시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 두 번째는 이연퇴직 소득세가 그 다음. 이연퇴직 소득이 그 다음에 인출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연금 소득이 인출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쫓아가서 계산하라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